여러분, 2026년 4월 12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하고 이란이 무려 47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 맞대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47년이요. 여러분, 부모님이 20대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대화 못했던 두 나라가 드디어 마주 앉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2시간 밤을 꼬박 세워가며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합의 실패. 미국 측 대표로 나온 JD 벤스 부통령이 회담 끝나고 기자들 앞에선 시간이 딱 3분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제안이었다. 이 한마디 남기고 비행기 타고 바로 귀국해버렸거든요. 이거 그냥 외교 뉴스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세계 경제의 시계가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고요? 핵심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면 손가락처럼 생긴 좁은 바다길이 보여요. 폭이 제일 좁은 곳은 고작 33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좁디 좁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요. 쉽게 말해서 이 길이 막히면 전 세계 기름값이 바로 요동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공장이 돌아가고 물건이 배에 실려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좁은 바닷길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협상이 깨졌다는 건 이 길이 계속 위험한 상태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잖아요. 기름값 오르면 물류비 오르고, 물류비 오르면 공장 원가 오르고, 공장 원가 오르면 마트 진열대 가격이 오르고, 그게 결국 우리 장바구니를 덮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쇄 반응이에요. 오늘 얘기는 이 연쇄 반응의 정체를 파헤치는 거예요. 미국이랑 이란이 왜 합의에 실패했는지, 그게 기름값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일본 편의점 시장이랑 심지어 우리 동네 마트까지 어떻게 뻗어오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경제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뉴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이 한눈에 보일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후회 안 해요.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미국이랑 이란,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사이가 나빴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걸 모르면 이번 협상 결렬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1979년이에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이 무려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때부터 두 나라는 완전히 등을 돌렸죠. 그 이후로 47년 동안 공식적인 고위급 대화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슬라마바드 회담이 얼마나 역사적인 자리였는지 이제 감이 오죠? 근데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합의가 깨졌어요. 왜 깨졌냐고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핵 문제예요. 미국이 요구한 건 단순했어요. 이란, 핵 개발 영구적으로 포기해. 근데 이란 입장에서 이건 절대 못 받아들이는 조건이에요. 왜냐면 이란한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거든요. 주변에 이스라엘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미군 기지도 사방에 깔려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 핵은 우리 건드리면 너희도 다친다는 마지막 협상 카드예요. 그거 영구적으로 포기하라고?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나라의 존립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미국은 이 해협을 즉각 개방하라고 했어요. 근데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 동안 미군 구축함 2척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기뢰 제거 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협상하면서 동시에 무력 시위를 한 거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발끈한 건 당연한 거겠죠. 말로는 협상하자면서 총은 이미 겨누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벤스 부통령은 단 3분짜리 기자회견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반응했어요. 금값이 급등했어요. 주식은 떨어졌고요. 왜냐면 시장은 단순해요. 전쟁이나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으로 돈을 옮겨요. 주식 같은 데서 빼서 금이나 달러로 옮기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리스크 오프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위험하니까 일단 안전한 데 숨자는 심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금값이나 주가 얘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기름값이 올라요.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직격탄에 맞아요. 공장 돌리는데 돈이 더 들고 물건 다루는 배의 기름값도 오르고 그게 다 원가에 얹혀서 우리가 사는 물건값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트 가면 라면값 오르고 빵값 오르고 과자값 오른 거 느끼시잖아요. 그게 그냥 갑자기 오른 게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 좁은 바닷길 하나가 불안해진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로벌 공급망이에요.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중동에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배에 실려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오고 그 기름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또 배에 실려서 미국으로 가고 이 사슬 중에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거나 흔들리면 그 충격이 사슬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이번 협상 결렬은 그 사슬의 가장 중요한 고리 하나를 흔들어버린 사건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시경제를 흔든다면 그 충격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일본 유통시장이에요. 일본 얘기 왜 하냐고요? 일본은 한국보다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먼저 경제 성숙기에 접어든 나라예요.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지금 한국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문제들을 일본이 먼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유통시장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일본 편의점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본에는 편의점이 얼마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이 세 브랜드만 합쳐도 전국에 5만 개가 넘어요. 인구 2,500명당 편의점 하나꼴이에요. 우리나라도 편의점 많다고 하는데 일본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 편의점들이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손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편의점이 넘쳐나는데 사람은 줄어드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본은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 편의점 알바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24시간 운영해야 하는데 야간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 닫는 시간을 줄이는 편의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느냐고요? 세 회사가 각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업계 1위 세븐일레븐은 도미넌트 전략을 쓰고 있어요. 도미넌트,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한 동네의 집중 출점이에요. 특정 지역에 세븐일레븐을 엄청 많이 몰아서 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물류 때문이에요. 같은 지역에 매장이 많으면 배달 트럭 한 대가 한 번에 여러 매장을 돌 수 있어요. 이동거리가 짧아지니까 신선식품을 하루에 더 자주 배송할 수 있고 그러면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같은 게 항상 신선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게 경쟁력이에요.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 가게랑 그 피자를 제일 빠르게 배달하는 가게 중에 어디가 더 많이 팔겠어요? 맛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더 빠르고 신선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죠. 3위, 로손은 더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통신 대기업 KDDI 그리고 미츠비시 상사랑 손을 잡고 매장 안에 AI 로봇을 들여오는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이걸 리테일 RX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5손가락을 가진 로봇팔이 음료를 진열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야간에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목표는 2030년까지 매장 운영 효율을 30% 높이는 거래요.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로봇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편의점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사람이 줄어드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세븐일레븐의 모기업인 세븐앤아이 홀딩스를 통째로 사겠다고 나선 회사가 있었어요.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슈타르라는 곳인데 제안한 금액이 무려 47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이에요. 영업 4조. 어마어마하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가게 주인한테 당신 가게에 내가 살게요. 여기 64조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세븐앤아이 이사회는 이걸 거절했어요. 우리 가게 안 팔아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협상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것과 규제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 결국 쿠슈타르는 2025년 7월에 제안을 철회했어요. 그리고 세븐앤아이는 쿠슈타를 막아내는 김에 북미 사업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세븐일레븐 법인을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돈을 직접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직접 주식시장에 나가서 돈 모을 테니까 외부 자본 필요 없어 라는 전략이었죠. 근데 이 상장 계획이 2026년 4월에 또 연기됐어요. 왜요? 바로 중동 사태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기름값이 갤럼당 4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주유소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국 세븐일레븐은 매장 상당수가 주유소 옆에 붙어 있어요. 주유소 오는 사람이 줄면 편의점 매출도 같이 줄어요. 매출이 줄어드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제값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미룬 거예요. 보이시죠? 이슬람마바드에서 협상이 깨진 게 일본 회사의 주식 상장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계 경제는 정말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소비자들은 변하고 있어요. 기름값 오르고 물가 오르고 지갑이 얇아지면 사람들은 더 현명하게 소비해요. 일본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찾는 게 달라졌어요. 그냥 싼 거 찾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싸면서도 몸에 좋은 것을 찾아요. 혈당 관리 도시락, 저염식 샐러드, 수면에 도움되는 음료. 이런 기능성 식품들이 편의점 진열대를 채우고 있어요. 심지어 초콜릿도 바뀌었어요. 서아프리카 기후위기로 카카오 원두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유통대기업 이온이 카카오 없이 해바라기 씨로 만든 대체 초콜릿을 출시한 거예요. 맛은 비슷한데 원가는 훨씬 낮은 거죠. 이게 단순한 제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K푸드까지 가세했어요. 일본 편의점에 지금 한국 음식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간장게장 스타일 주먹밥, 양념치킨 스틱, 달고나 푸딩, 블랙짜장 라면. 이게 지금 일본 편의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음식 찾아 먹는 일본 소비자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기회예요. 유자, 홍삼, 고추장 같은 한국 고유의 재료들을 이야기로 포장해서 세계 시장에 파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 재료 들어간 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신문화를 파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중동에서 협상이 깨졌어요. 기름값이 올라요.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지갑이 얇아져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로봇을 들이고 원재료를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K푸드 같은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기도 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랑 이란이 47년 만에 마주 앉았다가 27시간 만에 결렬된 이야기. 그 여파로 흔들리는 기름값과 세계 물가 이야기. 일본 편의점들이 살아남기 위해 로봇을 들이고 초콜릿 재료를 바꾸고 K푸드를 진열대에 올리는 이야기. 그리고 64조 원짜리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가 결국 중동 전쟁 때문에 상장 계획까지 밀어버린 세븐앤아이 이야기까지. 이게 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전부 우리 얘기예요. 마트 계산대에서 영수증 보고 깜짝 놀라는 것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 잔고가 이상하게 빨리 줄어드는 것도 다 이 커다란 연결고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경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 좁은 바닷길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동네 편의점 도시락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캐나다 기업이 일본 회사 인수하려다 실패한 게 미국 기름값이랑 엮이고, 그게 또 일본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뭘 사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랑 그냥 요즘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랑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져요. 그 차이가 뭐냐고요? 바로 준비예요. 기름값이 오르는 흐름이 보이면 에너지 관련 자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현금만 쥐고 있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 유통시장에서 K푸드가 뜨고 있다는 걸 알면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당장 뭔가를 사고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무기라는 거예요. 경제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너무 숫자랑 용어 위주로 배우려고 해서 그래요. GDP가 뭔지, 기준금리가 뭔지, 경상수지가 뭔지 외우려고 하면 당연히 지치죠. 근데 오늘 저랑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게 내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가로 접근하면 달라요. 경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는 거거든요. 강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흐르는지 알면 물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경제도 똑같아요. 돈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을 읽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것들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는 순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비용이 올라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기름값, 이게 다 연동돼요. 중동 정세는 우리 공과금 고지서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시장의 흐름이 보여요. 세븐앤아이가 상장을 미룬 이유가 뭐였어요? 중동 사태로 미국 소비자들이 주유소 방문을 줄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큰 기업들의 결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따라가면 지금 세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여요. 뉴스에서 기업 뉴스가 나올 때 저 회사가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반드시 있어요. 카카오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냥 초콜릿 가격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대체 재료를 찾았어요. K푸드는 일본 유통시장에서 틈새를 파고들었어요. 노소는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로봇을 들였어요. 위기는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기존 방식이 안 통하게 되는 순간 새로운 방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불안한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한테는 위기지만 흐름을 읽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되려고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경제 흐름을 모르면 그냥 휩쓸려요. 물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금리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달라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지출을 조정하고 자산을 다시 생각해보고 어떤 업종이 앞으로 잘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매일 뉴스 보고 경제 공부하고 이런 영상 보는 이유예요. 지식은 돈이에요. 정확히는 지식이 돈을 지켜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세계 경제의 흐름 하나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동 뉴스 나올 때 또 시작이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됐지? 기름값 움직이겠네 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습관 하나가 1년 후, 5년 후에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진짜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